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들의 친구.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오늘 특별 게스트 뉴페이스가 계십니다. 야, 국민의힘 비주얼 담당. 산뜻해요. 원래 MBN에서도 비주얼 담당 아니셨나요?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비주얼 담당이에요. 여기 큰형님,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근데 큰형님이라 하면 좀 고리감이 있어. 동안이신데. 그럼 동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제가 어느 방송에든 나가면 네. 제가 비교적 어린 편이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일 연장자네요. 네. 정치권이 좋은 게 저도 청년 대접을 받을 수 있어서 물론 뭐 연령으로는 청년의 자격은 넘었지만 만 45세 넘으셨죠? 넘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정치는 여튼 뭐 아직 제가 젊은 피였다, 젊은 피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 사실 그러니까 더 젊게 보시기 때문에 네. 뭐 저런 말을 하냐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네. 1975년생입니다. 그리고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제가 언론사에서 23년 4개월을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잊지 않죠. 23년 4개월. 여기 안성영 보도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저 청와대 같이 출입했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중견 언론인 출신의 국민의힘 당직자십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친한계. 우리 맨날 친윤계만 아닌데. 불렀잖아. 아니지. 우리 네. 저 당에 네. 친윤 친한 너무 이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저는 뭐 당이라는 거는 여러 뭐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나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념지향적인 정치인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정파적이라기보다는. 친한게 아니다? 사람들이 구분하는 건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사람들이 구분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친한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가진 생각을 가는데 한동훈 대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같이 친한계로 묶이는 거지 제가 한동훈 대표랑 개인적인 인연으로 가서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유승민 대표님 모셨을 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정파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가치를 보고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외부에서는 그냥 정파적이고 대파라고 보더라고요. 선배님. 아니, 근데 뭐 국민에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 정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함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지 어려운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세력화되지 않고는 큰 정치는 사실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친명 김남국님 나 잘 친명은 아니야. 친명이 아니라고? 나는 또 무슨 말이에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인간적 신의가 있으신 분이라니까. 신평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얘기 예.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저한테 이게 제가 왜냐면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이제 지적들이 나왔을 때 이제 제 반론을 하다 보니까 김광일 친한계 기자냐 이런 어떤 댓글도 많았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굳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변인께서 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이 노래를 불렀던 거는 오늘 남국이 형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본인 되게 기뻐하는 것 같네요. 너 막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잤다니까. 코가 빨개지고. 여러분 울지 마시고요. 근데 예, 또 대체로 다음에. 방송을 한 이후에 끝날 때 이렇게 그러니까. 급별사를 하는데 맞아. 이게 방송하기 전에 벌써 하기 전부터 그냥 이야기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왜 하기 전부터. 시작하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마지막에 나 안 할 거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나 안 할까요? 아니고 더 이상 못하겠다. 씨. 네, 아무튼 이 얘기 마지막에 또 하고요. 장미님께서 예찬 씨 어디 갔죠? 라고 장예찬 전 최고는 오늘 지금 부산에 지역구 일정이 있어서 오늘 뭐 자리를 비우기로 했습니다. 장희찬 최고 지옥구가 있어요?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요? 뭐 무소속이어도 자기 아니 당도 없는 사람이 지역구가 있어요. 당에 들어간 거 아니었어? 아니 뭐 야, 그래도 국민의힘은 왜 복당 안 시켜주는 거야? 이재명 대표님은 김남국 의원님을 말도 하지 않았고 복당시켜줬지만 국민의힘은 장희찬 최고를 복당시켜주지 않지. 그러니까 신평 교수님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노릇복당. 아니 저는 그 말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출마를 안 하는데 굳이 뭐 총선 전에 복당할 이유가 아니 없잖아요. 복당을 근데 신청서를 써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당에서 복당이 필요하다
라고 본 거죠. 먼저 제안이 왔어요? 아, 그래.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당비내라고. 당비내라고 그 복장 시청서. 너무 많아 보이니까. 조금씩 코인을 팔아가지고 당비를 내라. 야, 더불어민주당의 물주. 야, 그런 큰 뜻이. 지금 잘못하면 400억. 씨, 뭐. 하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할 건데, 저희 지난주부터인가요? 우리 커피 쿠폰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중간에 그리고 가급적 방송 말미에 몇 분 꼽아서 커피 쿠폰 드리려고 하고요. 예, 지금 화면 나오겠죠? 그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 지질대책회의 이메일 통해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 그리고 아이디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핸드폰 통해서 커피 쿠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여러분들도 같이 좀 닉네임 보고 꼽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지지율 분석 한국갤럽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19%가 나왔을 거예요. 네, 지난주에 이게 사실 지금 뭐 19, 17, 20, 19 뭐 사실은 고만고만한 수치긴 한데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얘기는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그래도 앞에 심리적으로 이자가 좀 들어갔다. 조금 그래도 좀 반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짜치긴 한데 19 1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총평부터 한 분씩 김남국님부터 이게 뭐 말씀해 주시다면. 총평을 사실 계속 저희가 매주 하고 있는데 네. 총평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11월 첫째 주에 17%라고 하는 최저치를 찍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뭐 아마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긴 했지만 사과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보수와 대구 경북 그리고 70대 이상으로 결집을 해서 다시 이제 20%로 반등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넷째 주에는 1% 정도 좀 빠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더 빠지냐 아니면 반등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뭐 지금 쇄신하겠다.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적 쇄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적 쇄신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쇄신의 효과가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총리와 내각의 인사들인데 총리 지금 구하는 것부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선 이후에 사의를 표시를 했는데 벌써 지금 거의 한 6개월, 7개월 다 돼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어떤 좋은 인물을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덕수 총리가 계속 5년 내내 가지 않을까. 지지율 분석부터 이 인사 남매까지 말씀을 주셨고 이긴 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인적 쇄신을 예고를 했지만 지지율에 반등이 없다라는 것은 내각의 교체도 무효다, 백약이 무효다라는 지표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 지지율 세부 분석표를 보면서 좀 놀라운 것은 이제는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생활 수준, 성향 별로 모든 지표에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전부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60, 70대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마저도 60, 70세 고정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세대층도 부정평가가 훨씬 높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40%까지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부정평가가 높은 수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생활 수준, 직업별, 성별 모든 계층 모든 국민들이 이 정부를 향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인적 쇄신 뭐 총리를 누구로 바꾸라 한들 백약이 무효지 않겠습니까? 이 대대적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의 변화를 체감적으로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백약이 무효 거기에 대한 또 솔루션까지는 이따 말미 좀 여쭙도록 하고 아니 지금 백약이 무효라고 하셨는데 약을 아직 쓰지 않았는데 무효를 지금 어떻게 하세요? 11월 7일에 대통령 기자간담회 있었고 그 이후에 변화와 쇄신을 약속드렸는데 그 이후 일정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께서 외교 순방 일정이 있었고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부정평가 요인을 보면 의미 있는 변화 좀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5주 연속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1위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경제와 민생 물가 이게 1위 요인이고 2위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으로 이제 순위 바뀜이 있었어요. 근데 경제 민생 물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누구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니면 뭐 국회 다수 의석을 누가 갖든 이 경제 민생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했었던 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가 이렇게 부정평가 1위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11월 7일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공개활동 사실상 전면 중단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당론으로 추천하기로 한 거 이런 제도적인 좀 대책들이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를 조금은 줄여놨다는 측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국정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는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한 일이죠. 뭐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오랜 기간 뭐 10% 후반에서 20% 초반에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에 이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희 지지율 대책 K 토픽 보통 이제 2-3개 정도 꼽는데 늘 그려내는 토픽이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주인공이었어 거의. 근데 최근 한 2주 정도 안 보이긴 해요. 네, 우리 토픽에도 일단 안 보이는 걸 보면은 뭐 그런 뭐 최근에 이슈의 흐름이 대외적인 활동이 확실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확실히 준 게 아니라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 만한 게 없고 취재거리가 없다라는 건 활동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줄었다라기보다는 활동력 보이는 면이 좀 줄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짧은 영어지만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마음은 멀어진다. 이게 거기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지나치게 뭐 국민들 보시기에 권력자와 같은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와 같은 모습의 이미지를 보였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부담이 됐었던 거잖아요. 마포대교에서 다 이거 하고 있던 아니 거. 근데 반대의 개념 아니에요. 눈에 보일수록 멀어져야 되는 사람이고 눈에 안 보일수록 자, 가까워져야 되는. 토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토픽, 집권 여당 압수수색.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거든요. 27일 날 국민의힘 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몰랐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이 이름을 갖고 이 당이 시작한 이후에 당무 관련한 일로 당사가 압수수색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당을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검찰이 지금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좀 본격화하고 있다, 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놀랐던 포인트는 당사를 이렇게 쉽게 열어주나. 이거 우리 민주당 압수수색한다고 했을 때 막 앞에 나가고 막 뭐 대우 짜고 총동원령 막고 내리고 뭐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진 않았어요. 총동원령 내리진 않았고요. 스스로 이제 이신전술을 보였어요. 맞아. 남부경 말이 맞아. 아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당에서 민주당에서 논평도 나왔었는데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1시에 나올 테니까 기자님들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지 말라고 좀 이따 어디서 갔다가 다시 오라고. 그래서 압수수색 예고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 같아요, 검찰이. 근데 원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아니면 뭐 증거 보존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기밀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몇 시에 딱 나가겠다. 현장에 몇 시에 가겠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 장소도 어디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 범위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해주고 시간까지 예고해서 편의까지 봐준다라고 하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민주당 올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근데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건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뭐 막는다 좀 어색하긴 할 수 있는데 좀 아무튼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보기에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당이 이 공천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뭐 압수수색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적시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굳이 감출 게 없다. 이 자료를 우리가 내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그 잣대를 가지고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비협조한 모습이 더군다나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 그런데 그런 모습을 비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떳떳하다라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천과 관련해서 당시에 회의 안건 정도만 남아있지 그 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종합 면접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폐기한다는 게 모든 정당이 갖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2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공천 과정이 특정 후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대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고발 사주로 공수처에서 사실 김웅원 씨를 압수수색했을 때에는 그때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압수수색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엄청 대치하고 싸웠었거든요. 율사 출신 의원들 총 집결해가지고 그랬죠. 예, 막 따지고 항의하고 있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고발 사주는 손준성, 김웅 정도로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게 드러나면 줄줄이 막 구속되고 수사받고 이러니까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이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거는 아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처럼 지금 다 지나가고 자료도 별로 없고 뒤져봤자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잡혀가도 우리 사람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 당이 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이 잡혀가니까 마음껏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어제 사진을 보니까 이제 서류 봉투 하나 약간 들고 가벼운 서류 이렇게 봉투 정도 하나 들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영장? 영장을 집행했던 검사와 수사관이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압수수색을 한 건가? 보통 왜요? 이제 보통 압수수색 서류 갖고 가는 아니지 우리가 이제 아니지. 그 보통 이제 검찰 그렇죠 박스, 박스나 파란 이런 거를 박스로 가져가고 컴퓨터 하드 가져가고. 그렇죠 하드를 왜냐하면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이 컴퓨터를 계속 사용했다라고 하면 포렌식해가지고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사무실이나 압수수색을 하면 수시간 동안 뭐 화장실도 뒤지고 막 서랍도 뒤지고 막 뭐 이렇게 막 다 뒤지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끝난 어제 거예요. 밤까지 하던데? 밤 늦게까지 아니 하던데?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그 의원회관으로 그러니까 당사로 갔다가 오전에 거기에 당사- 기획조정국이 없어가지고 아, 의원회관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압수수색 정확히- 영장을 집행했다. 정확히는 오전에 그 압수수색은 당사였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실. 아, 그렇게 예, 하고 조직국하고 어제 2차 네, 2차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에 맞아요. 걸쳐서 했는데,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압수수색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잘 봤는데, 다 PC에 USB 꼽고 이렇게 찌 해갖고, 뭐, 가져가. 기존에 있던 무슨 문서 같은 걸 가져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관련한 자료 잘 복제해 찾아서 가는 거죠. 가는 거지. 효과음이 지식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아마 그 압수수색 영장에 맞아요. 범위를 정해놓을 범위가 거예요. 정해져 있고. 범죄 혐의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에서 다뤘었던 공천관리위원회의 서류 내지는 그때 녹음 파일이 있었다면 녹음 파일 등 USB 매체 이런 것들로 한정할 텐데 저는 조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상한 게 자, 공천 개입 내지는 뭐 정치자금,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 개입을 들여다보려고 압수수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들이 그 채점표에다가 이 사람은 명태균 픽 내지는 대통령 픽이라고 써놨겠냐고. 그리고 회의록에서 자,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천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 뽑아주죠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를 남겨놨다라는 전제를 좀 압수수색을 했다라면 약간 좀 헛물 켜는 것 같다, 검찰에서. 차라리 정말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그 목소리, 그 핸드폰, 그리고 지금 돈봉투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출처를 알아보는 게 훨씬 더 빠른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공천관리위원회 들어가가지고 회의록 들여다볼게요, 채점표 들여다볼게요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면 어제 그저께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거는 뭐 일종의 그 정도 의지가 없는데 짜고 치는 뭐 그런. 그러니까 한동훈 과정이 대표 있다고 입장에서는 뭐 들여다봐도 나올 게 없으니까라는 자신감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봤었을 때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줄 수는 있죠. 우리는 이렇게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압수수색 집행하는 거 순수하게 잘 봐야 그냥 그런 게 되겠다는 있다. 아니, 그게 너무 그런 차별성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요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아주 뜨겁잖아요. 근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공격하는 그 주체가 사실 친윤계인데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깊게 연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친윤계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계기인 거지. 그런 정책이 이거로 볼 수도 있겠다. 정치적 해석 외부에서 하시는 거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또 대통령도 우리 당 대표도 검찰 출신입니다. 그럼 압수수색 영장의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것은 그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께 어떤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거 고민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정치 한번 하셨습니다. 공천 관련한 자료 그 보존하지 않고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잘 몰라요. 저는 안 해봐. 그게 6개월도 안 돼서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아마 민주당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 관련 그때 당시에 특정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느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지도부가 바뀐다거나 특정 시점에 공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 들여다봐서 정치적인 되치기 이게 수단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한 자료는 공천 논의 현황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2년 넘었는데 이걸 갖고 있을 리가 없고 검찰도 이걸 갖고 와서 사법적 잣대로 이 사람 공천은 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사실 정치적 결정이라는 거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수사처럼 뭐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정황 증거상 분명히 돈 거래가 있었다.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제기되지 않는 한 상태에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가 사실 궁금한데 보니까 명태균 씨 구속기한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고 김영선 전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로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아예 수사의 전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더라도 일차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작은 어떤 소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강혜경 씨가 이제 제보를 한 여러 가지 혐의 의혹들 중에서 네. 강혜경 씨가 10차, 11차까지 조사를 받았나 봐요. 근데 10차, 11차에는 검찰에서 조사하는 수사 방향이 좀 내용이 좀 달라졌대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론 조작 그게 예. 중앙지검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창원지검에서 그래요? 예, 중앙지검에서 안 한다고 그랬고요. 그냥 수사 인력만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 지금은 여론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성, 위법성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가 기존에 있었던 정치자금, 공천 개입, 돈 공천, 그다음에 사기 이런 거에서 이제 여론조사 조작 위법성까지 지금 수사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남국님 보실 때는 지금 이 1차 수사의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보다는 뭐 명태균 씨 차원의 여론 조작 차원에서 뭐 수사가 끝날 것 같다로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물어보더라도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돈거래의 전제가 된 것이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공천의 대가로 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녹취록 나온 것도 윤석열 대통령 공간이 당에서 가져왔는데 말이 많네 내가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공천 개입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강혜경 씨에 대한 어떤 검찰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무엇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질문이 빠져 있어서 결국에는 본질 핵심은 거기는 좀 제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전단까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그거를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특검으로 가야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냐 그런 메시지는 본 기억이 없네요. 검찰총장이 이거 성역 없이 수사하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뭐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돈봉투 이슈 때도 뭐 검찰총장이 성역 없이 수사라고 했나요? 있죠. 안 했어요? 아니요. 중앙지검 그러니까 정치 사건 개개별적으로 검찰총장이 의견 내는 거 되게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뭐 의견을 안 냈다고 해서 그게 뭐 이상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압수수색에서 들어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랑 경합했었던 누군가의 후보가 있을 때, 막 점수가 좀 비등비등할 때.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 가지고 그 점수를 좀 깎아내린다거나 그 후보가 올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기점으로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수사로 나갈 수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좀 보고
구속적 부심이 지금 기각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태균 씨가 신청했던 거.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구속영장 한 번 더 신청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은 정치자금법 수사지만 이거는 여론조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오세훈 시장 거론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환심을 사려는 수법이 지금 공통된 것으로 보이니 이걸 가지고 지금 구속 한 번 더 해가지고 수사를 확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 아까 또 팩트를 바로 잡으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되어서 성명을 냈어요. 강력한 비판을 했어요. 당시에 네, 당시에.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조롱까지 했잖아요. 계속 여러 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거. 네, 예. 팩트 체크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인정. 인정? 이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 맨날 인정.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왜냐면 제가 말한 것이 뭐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없는 보지도 거죠.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명태균 씨라는 정치 컨설턴트 내지는 정치 브로커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가깝다는 것을 주위에 자랑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여러 이권을 취하고 경제적 이득이나 아니면 자신의 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왜냐면 이분이 중앙 정치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역 정치인으로 있는 당시의 공관위원장 윤상현 의원, 뭐 한기호 사무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 원래 공관위에서 결정됐었던 내용을 명태균 씨가 부당한 힘을 빌려서 바꿔버렸다라는 것을 자인하지 않는 한 사건이 여기서 일단락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저는 이 사안은 결국에는 태산이 흔들렸는데 결국 쥐 한 마리 나왔다. 태산 뭐 서일필이죠. 태산 명동 서일필 아닙니까? 약간 모습을. 태산 명동 서일필의 결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제 스토마토 보도 나왔던 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언론 보도나 이슈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큰 변곡점이 됐던 게 윤 대통령 민주당이 공개했던 아까 말씀하신 내가 김영삼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슈는 이제 그때부터 태풍이 간 건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거의 약간 여러분들의 말씀이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당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검찰이 겨누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일단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녹취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자 했던 사람인가 하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유명인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던 사람 라는 건 알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창원시청에서도 공무원 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가지고 인사 청탁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알 수 있지 다른 정치인들과 어떤 식으로 연루가 돼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검찰의 공소 사실이 좀 나와서 그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좀 두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막 언론 보도 보면은 뭐 오세훈까지 갔다가 갑자기 마창되게 황금폰 버렸다까지 갔다가 막 되게 난사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직 판단하긴 이르고 공소장 나와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나와야지만 좀 정확한 정치 현안 분석이 필요하겠다, 가능해지겠다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원래 우리가 토픽 2거든요. 토픽 2. 얽히고 설킨 오세훈, 명태균, 김종인. 이렇게 토픽 2를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은 한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세훈과 김종인 두 인물이 이제 이 사건에서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뭐 후원 회장, 실제 뭐 후원 회장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많이 불렸던 김모 씨요. 네, 김한정 김한정 씨. 네, 현 네. 씨가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었는데 이 김한정 씨가 내가 3,300만 원을 명태균한테 보낸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번 주에 특히 더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전달됐다. 이 부분도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내가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맞다더라 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 두 사람 이름이 많이 띄었거든요. 일단 제가 먼저 궁금한 거,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명태균도 처음 알았지만
그동안 취재를 헛했나 봐요. 김한정이라는 이름도 저는 이번에 처음 저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네. 공인이 아니라 그 선거를 정치인들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그제 나왔던 보도를 보면 오세훈 시장의 해명이 거짓말이었다. 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벌써요? 네. 오세훈 시장은 이 김한정 씨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선의로 도와준 사람이었을 뿐이고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은 명태균을 뭐 만난 적도 없고 뭐 만난 적은 한두 번 있지만 뭐 보고받거나 뭐 여론조사를 보고받거나 이런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아닌 게 드러난 거죠. 지금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와 통화한 녹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세훈 씨, 이 명태균 씨가 김한정 씨를 만난 이유가 오세훈 시장이 만나봐라라고 해서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강혜경 씨 말로는 아니 그렇죠. 아니 강혜경 씨 말이 아니라 강혜경과 김한정 씨 말입니다. 아. 강혜경 씨와 김한정 회장의 통화 녹취에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부터가 틀린 이야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말한 해명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 명태균 씨 의혹이 터지고 나서 9월 10일 녹취인가요? 그 녹취에서 보게 되면 강혜경 씨를 통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뭐 10개든 20개든 해가지고 이 의혹을 덮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뭐 도와주니까 선의로 줬다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해명이 배치가 되는 이야기가 녹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말이 공개된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김한정 씨의 말을 봤을 때는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커 보인다. 농후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뭐 너무 단언하고 계시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후원해 준 그 김한정 회장이 그분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서 자신이 법적 분쟁에 이끌려가거나 이런 것들을 경계할 텐데 그 차단고리를 끊는 것은 당연히 오세훈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후원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거 아시죠? 김한정 회장이 창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동향.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창원 출신이라고 하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후원한 게 아니라 내가 응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게 사실관계에 부합한지 나오겠지만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있는 단계는 아니죠. 저도 사실 이 명태균 이슈와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꼭 새겨야 될 원칙은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박하는 오세훈 시장 내지는 다른 정치인들의 반박도 충분하게 균형감이 있게 판단되어야 되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반박이 훨씬 더 좀 심리성이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대납이라고 한다면 굳이 김한정 회장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겠습니까? 그건 민주당에서 김정숙 여사 친구를 통해 가지고 딸한테 그 계좌 돈 입금한다는데 5천만 원 입금한다는데 아니 그럼 대납이라고 한다면 그게 불법적인 돈이라면 그 친구의 공식적인 계좌로 줬겠냐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거든요. 저는 거기서 오세훈 시장의 논리가 좀 더 신빙성이 가고 무엇보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지금 계속해서 오세훈 측에다가 여론조사를 줬다라고 하는데 측이 누군지를 밝히질 않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도 그 측이 누군지를 모른대요. 그 측을 알면 자기들이 진위 여부를 파악할 텐데 그냥 측이라고만 하고 누군지 모르니까 거기서만 좀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완전 100% 국민 경선이었기 때문에 비공표 여론조사가 사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의 반박이 훨씬 더 좀 신빙성이 간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선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비대위에서 하려고 했는데, 후보 측에 전해줬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해당 그
비공개 여론조사를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안철수와 단일화가 다 진행되니까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계속 보도된 내용은 나경원 의원하고 당내에서 경선하는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접전 뭐. 예, 그래서 원래는 나경원 의원이 6.7% 훨씬 앞선 여론조사를 해당 여론조사를 접전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필요성이 없었던 여론조사가 아니라 필요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상한 점은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했던 게 여론조사고 여론조사 지금 김한정 회장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론조사 잘 나오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지원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 치르는 선거 보존금이 34억이에요. 근데 그 34억 중에 많은 곳으로 쓸 수 있는 게 홍보, 여론조사, 컨설팅 비용 이거는 다 합법적으로 후원 계좌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명태균 씨가 하는 여론조사가 불법이 아니고 위법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굳이 우회적으로 김한정 씨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랬냐?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의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의심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여론조사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 사람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얘가 뭔가 조작을 장난을 하거나라는 것을 캠프에서 알아가지고 드러나는 선거 회계 처리하는 이 선거 자금으로 정치 자금으로는 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제3자를 통해서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오세훈 측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건 거기 추가로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조작까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음성적인 그렇죠. 예.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까? 네, 다음 단계까지 말씀하셨어요. 추정하는 겁니다. 네. 또 오세훈 시장 측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당시 선거 캠프를 총괄했었던 강철원, 나중에 이제 정무부 시장 되는 강철원 부시장이랑 이 명태균 씨가 그 전에 김한정 씨랑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어요. 사실은 김한정 씨랑도 싸웠고 명태균 씨랑도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캠프에서 소리 지르면서 싸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프는 사실 상관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위협은 명태균 씨가 어쨌든 검찰에 가서 이런저런 진술을 하고 있을 텐데 명태균 씨는 지금 오세훈 시장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공격을 더 세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뭔가 있었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칼날이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기되는 의혹 대부분은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취가 이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원의 전원 형식이다 보니까 이 주장이 그게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는 거 아니냐. 명태균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식탁 밑에 있는 강아지가 떨어지는 고기나 뭐 받아 먹을 줄 알지 식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 강혜경 씨의 통화 녹음을 통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그 자체로 의혹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이 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검찰을 통해서 이른바 황금폰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정말로 저는 뭐 판을 바꿀 수도 있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가 뭐 자신의 운명을 걸고 황금폰은 공개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개가 돼서 실제로 황금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아니면 오세훈 시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생생한 육성 통화가 있는 게 공개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좀 바뀔 거라고 보지만 지금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가 나누는 녹취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좀 뭐 정치적 논란거리는 될 수 있지만 어떤 정치 판국을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되기는 어렵다 판단하는 거죠. 정말로 이 모든 게 아니라면 오세훈 시장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부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과 오세훈 후보의 그 이제 열세의 관계에서 접전으로 만드는 그것을 오세훈이 지시했느냐, 부탁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라는 직간접적인 증언과 증거가 나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명태균 씨의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여론조사를 이러쿵저러쿵 마사지하고 조작해가지고 그 후보의 환심을 산 다음에 어떻게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잘못된 영업 방식인 것 같아요. 거기에 국한하느냐, 후보가 인지하고 지시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범죄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민주당 측 얘기가 있는 거고, 야, 그거 다 명태균 씨가 블러핑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한 얘기야. 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 괴리를 맞추려면 황금폰이든 뭐든 생생한 육성 증언이 나오든 아니면 정말 지난번에 명태균 씨가 제공했었던 것처럼 오빠 이 얘기가 텔레그램 카카오톡, 예. 카카오톡에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와야 명태균 된다는 씨의 거죠. 말을 믿는 측, 후보 측의 말을 믿는 측, 그 중간에서 이 실타래를 풀려면 지시를 했느냐 마느냐 요것만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게 아직 무연하니까 정확한 판단 안 되는 거고. 근데 뭐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다른 야권이 계속 이렇게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의혹이지. 오세훈 시장의 경우를 뒀을 때는 그 쟁점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여론조사 페이퍼를 정말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부분 이제 증거로 가려져야 될 문제니까. 네, 저희가 이런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개연성은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 거죠.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압수수색을 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팩트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데, 적어도 지금 나온 증거로도 충분히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만났던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부탁해서 만나라고 해서 만났다라는 그 생생한 육성이 있고, 그 다음에 김한정 씨가 출마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왜 출마한 사람도 아니고 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와 일체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선거와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10개 10억 20억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막으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추론의 영역에서, 개연성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김한정도 뭔 사람이고 명태균도 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캠프에서 싸운 걸 이야기를 하는데, 김한정 씨가 여러 가지 육성도 그에 반하고 있지만, 실제 김한정 씨가 뭐 공공과 시민사회연구소 거기에 이사진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김한정 씨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사 중 7명 중 무려 5명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가까운 사이고 끈끈한 사람으로 주변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도 선거에서 아주 보궐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했는데, 그 김한정 그 제주도 별장 거기에서 명태균 씨가 오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만나고 사진 찍고 그랬다는 혹시 거잖아요. 그 사진 좀 준비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랑 명태균 씨가 제주도 별장에서 사진 찍은 거, 명태균 씨가 공개한 사진이 있는데, 요게 이제 김한정 씨 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직접 육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주 깊은 관계에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가 있는 거고, 그 김한정 씨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세훈을 위해서 대신 나서준 거 아니냐라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아니, 그래서 예.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회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부인하는 것은 그런 여론조사를 김 회장이 시켰는지 자기는 몰랐다는 거, 이걸 부인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시켰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죠. 이것은 사실, 아니, 제가 이게 이재명 대표랑 그럼 등치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도 이번 재판 받을 때 위증을 부탁했다, 위증 교사가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잖아요. 고의의 증거가 있다고 보긴 이거랑 부족하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치적 논란거리는 물론 야당이 제기하면 정치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그 법적 문제로 가면은 전혀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남국형 논리대로라면
그럼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와도 정확하게 절친한 사이인 거죠. 자, 사진이 등장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뭐 대신 해명할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스토브리그인가 나와가지고 명태균 씨와 별장 찍은 사진 막 되게 막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 5분 10분 잠깐 와가지고 찍은 사진 가지고 나 신분은 사는 사람 그 말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다 처음에 왔을 때 명태균 부인하고 그랬는데 보고서까지 받아보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 지금 지금 부인하고 얘기 거짓말하고 알고 있는 거야. 보니까 아유.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한테 뭔가 정무적으로 조언을 듣고 견해를 들을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당을 이끌었고 혁신을 이끌었으니까 공이 존중받는 거고 공이 평가받는 건데 명태균 씨한테 굳이 그런 정치 김종인 위원장 조언을 말은 얻었어요. 그거잖아요.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없고 매번 새벽에 전화하면은 그냥 혼자 떠들더라.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데 왜 통화를 했는데 이상하긴 한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 갖고는 저 오랜 사회생활 했잖아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잖아요. 자, 한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사결정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의견을 준 사람은 그게 내 의견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명태균 씨도 김영선, 뭐 박완수, 김진태 당시에 당내에서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명태균 씨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블러핑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와대 용산 이전 자기가 했다잖아요. 근데 청와대 용산 이전 하라는 아이디어 준 사람이 명태균 씨 혼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들을 정확히 봤을 때는 지금 명태균 씨 게이트 지금 게이트 수사 중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가 자신이 대통령 내외와 친하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갖고 여러 다른 정치인들과도 접촉했겠죠. 김진태 지사든 박완수 지사든 이런 분들과 당연히 대통령 내외하고 친하다는데 안 만나겠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사실 제가 페북 친구더라고요. 페북 친구인지도 몰랐는데 명태균과 패치. 아니 어떤 기자분이 명태균 씨와 페북 친구들인데 혹시 교류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인지도 몰랐는데. 그럼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페북 메신저로 정광재 후보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네. 이랬다면 저도 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명태균이라고 한 사람을 약간 블러핑하고 그냥 정치권 옆에서 그냥 원오브댐 조언 주는 사람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명태균 씨가 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명태균 씨에게 휘둘리는 정치인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뭐 그냥 원오브댐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명태균 씨가 했던 말들 녹취록의 이야기들이 다 사실로 나오잖아요. 돈 5선의 그 5선 정도면 정말 국회의장을 바라볼 정도인데 5선의 국회의장이 쩔쩔매면서 돈 갖다 주고 꼬박꼬박 세배 갖다 주고 취임식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통화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은희 공천과 관련되어서 개입 안 했다라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명태균 씨의 측근 김영선 의원 보좌관 했던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시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 확인되고 다 부르면 오고 명태균이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통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원오브댐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낙선했잖아요. 당선한 게. 그러니까 제가 낙선했다고 했잖아요. 공천 주지 낙선했다고 않았잖아요. 당선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선 아니라고 해서 낙선했잖아요. 공천 주지 않았는데요. 뭐 만약에 명태균 씨가 그 정도의 절대적인 영향력이었다면 공천 2명 중에 1명은 내가 명태균 씨가 추천할 사람 무조건 줄 테니까 추천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공천 못 받았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이 9월 6일 날 터졌거든요. 뉴스토마토. 그렇죠. 그때의 상호 대립하는 논리가 지금까지 와. 똑같이 아니, 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이 석 달. 차이는 있어. 9월 6일에는 명태균 씨가 이런 건물인지 몰랐어요. 그 MC였죠, MC. 이런 건물인지는 몰랐어. 사실. M이었지. MC였어. 양심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때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이미 나올 게 엄청 많다. 방어가 안 될 거다라고 말했죠. 그때 처음에 터졌을 때. 그리고 지금 네. 석 달 됐는데 왠지 저는 정말 불길한 생각인데 석 달 뒤에도 우리 이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어쨌든 검찰 수사로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결국 그래도 그걸로 모든 걸 다 끝낼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좀 좁히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사실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게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토픽 3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진도가 제 시간에 잘 가네. 장기찬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토픽 3도 보통 토픽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김건희 여사가 오늘 토픽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토픽 3에 일단 제목에 들어가는 있네요. 여사 특검. 자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할 수 있겠지만 토픽 3 김건희 특검 도루마무. 돌마무. 도루마무. 도루마무가 뭐예요? 몰라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어벤져스. 맞아요. 계속 시간을 돌리고 계속 반복되는. 닥터 계속 스트레인지가 반복되고 도루마무라는 마왕과 싸우는데 그 도루마무가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려는 것을 타임스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시간을 돌려서 죽고 또 죽고 환생하고 하는 거기서 그 시간 속에 갇혀놓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인 대명사가 무한반복. 도루마무입니다. 무한반복. 그렇군요. 무한반복. 예. 네. 무한루프. 뭐 어벤져스 그렇죠. 안 무한루프. 보시는 거예요. 보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도루마무를 의미 있게 들었던 워딩. 이거 MZ세대 젊은 그러니까 세대에서 제가 쓰십니다. 아까 여기 댓글 죄송합니다, 보니까 선배님. 댓글 보니까 23년 동안 뭐 했냐 많이 다르셨던데 23년 동안 회사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 기사 검색해 보시면 기사도 있고요. 이게 그리고 80년대 몇 개 생과의 상을 받은 것도 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80년대부터 이거 이제 밈이어갖고 아무튼 아니 뭐 그런데 기자 생활했다고 다 무슨 매년 기자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상 좀 받고 조롱하신 싶다. 것도 아니고 저 BJC 뭐 상을 특정하나 받은 게 그래요? 있어요. 주세요 좀. 예. 특정 종목 추천도 좀 주시고. 해주고 가라. 우리 김남국의 코인 세탁소 우리 하기로 했는데 커서. 끝까지 막 못했네. 울면서 막 투자 조언을 해달라고 하고 막 매달리는데 기자하고 PD고 의원이고 아주 다 아이고. 종목 추천해달래? 근데 나 해주진 않아요 종목 추천을. 자, 우리 세 번째 토픽 넘어가기 전에 그 슈퍼챗 주신 분들만 몇 개 소개해드리면 우우이님 개혁신당 응원합니다. 지지율대책 되게 재밌어요. 매주 우리 보내주시는 성남총각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팔동은 패밀리 얘기를 안 하니까 뭔가 루즈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성남 총각 누굽니까 이긴 최고. 모르겠어. 아, 네 성남 총각 정말 궁금하네. 성남총각님은 매주. 가족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지율 대책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 장르만 여의도 가서도 그래요? 그렇고 저 김현정 뉴스쇼 가서도 그렇고 와 슈퍼챗 엄청 쏘시고 너무 고마운 분이야 정말. 그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후원회장 만났대. 그게 만났대. 우회전 단번에 키고 바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처음에? 가족명이 뭐 현수막을 걸어줘가지고 가족적이라니, 막 가족명.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진짜. 아이고. 네, 성남총각님께서 아무튼 주제를 팔동훈으로 도루마무 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아무튼 성남 총각이 네. 많이 정들었는데 감사해요. 네, 그리고 버님께서 남국이 형 가는군요 슬퍼요 이런 말씀 아유. 해주셨고 저 당원 게시판 얘기를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잡진 않았는데 뒤에 뭐 살짝 들어갈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차피 기다려. 이거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 나올 거예요. 당내 주변 얘기가. 일단은 근데 도루마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 똑같은 뉴스를 계속 전하고 있으니까 저도 좀 민망하고 어제 있었죠? 28일 그랬죠. 네, 네,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본회의 끝나고 몇몇 여야 의원들이랑 저녁에 자리를 가졌는데 그 의원들도 여야 공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다. 어제 통과됐어요? 안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통과가 안 됐어요. 12월 10일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특검안은 통과가 되고 이제 재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하기로 했던 거를 연기해서 12월 10일 10일 날로 연기했어요. 맞아. 제가 네, 잘못 예. 말씀드렸어요. 본의가 이미 됐고. 깜짝 놀랐어. 죄송해요. 오. 야.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이 화요일에 이제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기자회견하고 아무튼 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어쨌든 보는 사람들도 도루마무 무한반복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한반복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제 보고 있다가 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고 나서 혹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징후 같은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언제 끝날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한국일보 보도가 아니라 특검 규정 고쳤잖아요. 상설특검. 네, 상설특검.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특검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정치 지형상. 근데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원해서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켰고 이거는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규모는 작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걸 한다면 별도로 추진하는 특검 법안은 이제 폐기해야죠.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대로 하고 이 김건희 특검은 또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또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또 하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적 성격이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거부권만 행사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수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특검 공세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상설특검 한다면 상설특검에 맡겨야죠. 근데 상설특검 하더라도 결국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하면 어차피 그렇죠. 못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임명 안 하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임명 안 하면 발족을 못 하는 거냐? 아니면 그게 대통령에서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안 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은 굉장히 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법률적 해석은 명확한 것 같아요. 상설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해태하면 당연히 안 하면은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게 탄핵 사유로서는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냐는 그건 또 따져봐야겠지만 그건 사실 그건 이제 가기는 왜 그래. 그것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기는 원래 어렵겠지만 계속 나쁜 짓 하다가 한 번 잘하면 그렇게 예뻐 보이거든. 우리 많이 빠지셨네. 그런 효과가 있어 지금. 네,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혹이 있으니까 상설특검이든 특검이든 가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특검이 그냥 단순하게 정치 공세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나 왜 친한계에서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왜 그런 걸 호소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방탄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족에 대한 친인척 수사를 막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정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특검의 필요성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특검을 바라보고 있는 여당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특검법을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친한계 일각에서 특검이 통과될 수 있다, 유보하는 정도다라고 기류가 바뀝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빌미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 그럼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어라는 사실상 겁박 수준의 맞불. 안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특검의 필요성보다는 진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뭔가 자신들의 거래 대상으로 좀 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이게 어제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저 어제 또 당직 대변인이고 대표실에서 부실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전화들이 뭐 쇄도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웬만한 경우엔 대표님과 뭐 다로 이야기를 바쁘시니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마침 뭐 행사가 있었어서 그 시간에 딱 백부를 하셨어요. 그 제가 한 말은 아니다. 그 말이 이렇게, 내가 한 말은 아니다. 누군가 한 말이다. 그리고 부인을 이게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탠스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왜냐 이게 아니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는 쎄. 벌써 수위가 이미 올라갔어. 그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면 아직 10일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폰 같은 그런 나오면? 스모킹건이 나오면 그런 국민적인 의혹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도외시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성격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깜짝이야. 아니 그거 안 한다. 안 하면 자꾸 그 앞에만 써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하면 통과된다는 줄 알았는데 뒤에 들어.
여러 재반 상황까지 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 시각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것도 그럼 여당인데 여당 대표라는 걸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뭐 이렇게 좀 이 법을 갖고 그러니까 안에서 투닥거릴 수는 있지만 법을 갖고 통과시키는 문제는 같이 안 하자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부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굉장히 사실 곤혹스럽고 궁지에 몰려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해소하는 게 정치적인 돌파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나 친윤들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특검법으로 한번 만져볼래. 이 카드를 한번 만지작 해볼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야당인 저희가 봐도 이상해요. 특수조항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문제로 자기 가족이 연루됐다라고 한다면 그 강원 게시판 논란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통과시키는 걸로 위협하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박인 거죠. 콧박인 거잖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예. 조정훈 의원의 이런 비판도 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정치적 메시지가 진짜 잘못 나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동훈 대표가 계속 강조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하고 아니면은 뭐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2026년 지방선거와 집권을 위한 준비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원들과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원 게시판으로 나를 공격해라고 하면서 마치 반경용, 협박용, 겁박용 카드로 이걸 내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명분을 당내에서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 진정 좀 하라고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쿨다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진들도 내부에서 좀 이제 공격하는 거를 멈추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먹히긴 먹히는데 계속 이거를 칼집에서 뺄 것처럼 넣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 임전 모태의 정신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세게 싸울 것처럼 막 돌진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어리둥절 심지어는 친한계 의원들도 그 윤석열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형식적 사과라고 되게 비판을 했는데 갑자기 혼자 인정하고 나와버리고 또 갑자기 또 싸우고 이런 식의 지금 행보가 국민을 헷갈리게 혼동을 주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약간 어제 오늘 이 이슈가 크게 부각이 많이 안 되는 데는 뭐 되긴 이를테면 장해찬 최고 말고는 특별히 그 전처럼 막 조직적으로 막 김은혜 의원 나오고 뭐 강승기 의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세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희찬 최고가 입을 다물면 당원 게시판 논란은 더 점점 줄어들 거예요. 10일까지는 조금 이제 10일까지는 아마 잠잠하겠죠. 이 문제가 이렇게 모든 뭐 정치 시사 프로그램의 주요 타픽으로 선정될 만한 이슈였는지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를 삼으려면은 뭐 일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다면 거들떠도 보지 않을 이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들고 와갖고 뭐 이슈 파이팅을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당 내에서 하니까 사실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정당 내에서 저렇게 싸워? 이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그 집중적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안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흔들어서 저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게 작동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또 확대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이거 건들지 않으면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커질 만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물으면 안 나요. 가만히 장해찬 있으면 최고는. 물으면 안 나.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장해찬 전 최고만 떠들면은 뉴스가 안 될 거예요. 왜냐? 장해찬 전 최고는 한동훈 대표는 저 개인적 구원도 있고 하니까 저거 뭐 할 일도 없 하니까 그거 계속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유력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이게 이슈가 커진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유럽 정치인들이 갑자기 일제히 왜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냐. 처음에 이게 3주 전에 터졌을 때는 장해찬 최고만 떠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조정훈 의원이 뉴스쇼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면 용산에서
의원들한테 친한계 의원,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렸다라는 거고 자기는 못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조정원 의원 인터뷰 그걸 단정적으로 했어요. 하진 않았고 나는 전화 받은 적 없다는 없다. 얘기는 했죠.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 용산에서 전화 받았대요? 자기 전화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설이 그런 얘기가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그렇죠, 하니까 질문을 하니까. 저는 못 받았어요라고 한 거지 다른 사람은 받았다 인정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제히 어쨌든 가짜뉴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제히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친윤계 의원과 용산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은 그냥 사과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어서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할 수 그렇게 있죠. 추측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를테면 장해찬 최고나 오늘 안 나왔지만 장해 최고나 아니면 국민의힘 그런 친윤 정치인들이 정말로 내가 이걸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싫어할 것 같다. 이 분위기 아닌데 내가 혼자 돌격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멈출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하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죠. 아, 당연하죠. 근데 또 특검 얘기를 친한계 쪽에서 꺼내니까 또 친윤 쪽이 살짝 쪼그라들어요. 그것도 너무 사람들이 쫄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시기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 특검 얘기가 나와서 뭐 그만 냉각기를 갖자 이게 아니라 너무 과열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쯤에서 내가 좀 역할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가 한국일보에서 딱 보도가 됐다. 그런 측면이 강하지.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친윤이 갑자기 어떠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 기권표 전략도 보도가 됐잖아요. 원내 지도부에서 이제 이 투표 용지를 받아들면 기표소를 거치지 않고 아무것도 적지 않고 투표함에 넣어서 재석수는 채우지만 모두 다 기권 처리를 해버리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반대하지도 않았다. 라는 명분도 가져가면서 이렇게 좀 용산을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줄 수 있는 저는 그게 언론 보도가 났었는데 그럼 그것도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쪽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친한계에서 검토할 만한 게 아니라 친윤계에서 검토해야 하는 거죠. 친윤계에서. 왜냐하면 친윤계에서 표단속 하려고 왜냐하면 이탈표가 지난번에 4번 있었잖아요. 친한계가 약간 겁준다고 야 우리 2명만 더 투표하자 한 6명 정도까지 가자 그랬는데 실수해가지고 둘이만 하기로 했는데 야 네가 왜 했어 해가지고 4표가 돼버린 거야. 200표가 넘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단속하려고 잠깐 뭐라고 명태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난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협박을 약간 이제 겁박하려고 위기감을 고조시키려고 투표를 한 이탈표를 6표, 7표 정도까지 갔는데 8표가 넘어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단속해야 되는 친윤계 입장에서 명패함에 명패만 넣고 그래서 재정만 채우고 투표용지는 넣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이 그렇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고거 단속하려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 일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아예 투표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는 저는 뭐 너무 부족해. 반헌법적이죠. 반헌법적이죠. 네. 그렇게 반헌법적이죠. 설마 할까요? 근데 몰라. 근데 그동안 설마 했던 게 이뤄진 게 너무 많아갖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지금 친한계 제가 지금 최측근. 원내 의원도 아니고. 친한계 최측근. 방송 3사에서 오늘 영상 쓰겠네요. 친한계의 대변인님 정강지 대변인님께서 기권표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안 하게 하겠습니다. 야.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제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랑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는 제 이념 지향성이 한 5.5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1부터 10까지 있으면 1부터 10까지 있으면 5.5 좌우 정도. 봤을 때. 그래서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도 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가 국민의힘 간다 그랬을 때 야 왜 민주당 안 오고 국민의힘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정당이 제가 5.5보다는 훨씬 더 좀 오른쪽에 가 있더라고요. 실제 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5.5는 민주당 같은. 저와의 괴리가 있어서 나도 그러면 조금 더 보수성을 강화해야겠다. 이념 지향성 측면에서. 그랬는데 여전히 뭐 한 7 정도 되는 데와는 제가 잘 섞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까 뭐 맨 처음에 얘기한 거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7에 있는 정당의 이념 지표를 한 6 정도로 갖고 오려고 노력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랑 같은 뭐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기권표를 그렇게 던진다. 이거는 우리가 지향하는 유계 가치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중도에 있는 분들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설득하겠습니까?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어떻게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고 이 당세를 그쪽으로 확대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라는 여기 말씀을 드린 친한계 거예요. 한동훈 대표님의 최측근이 오셨으니까 최측근. 최측근이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잘한다고 해서 과연 나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친윤계에서 뭔가 이렇게 화해 메시지 이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정말 소신 있고 결기 있게 특검이든 뭐든 여러 정책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결기 있게 싸우고 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갈치차처럼 어떨 때는 싸웠다가 또 어쩔 때는 또 화해하는 메시지로 갔다가 또 갑자기 또 싸우거나 또 갑자기 특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완전히 그냥 버림받는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근데 들어요. 이게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봐요. 윤석열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쨌든 같은 대우에 있는 팀에 이를테면 비명계 정치인이 뭐 옆에서 이재명이랑 싸워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쉽지 않듯이 이 정당에서 어쨌든 대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라의 지도자를 하고 있는 사람과 각 세워서 싸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일 걱정한 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경험했던 배신자 프레임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지 기반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아까 말한 8, 9에 가 있는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아주 강한 지지층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 근데 그분들이 좀 되게 한동훈 대표를 좀 싫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손잡고 눈치 보면서 가다가는 이도저도 죽도밥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려면 국민의 지지가 밖에서 높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승리할 후보다라고 하면 어쨌든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지지층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걱정하면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 눈높이. 네. 자,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제가 배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 아버지 이재명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아버지 이재명에게 뭐 아니, 자, 들어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지 기반이 당내에 하나도 없었어요. 의원들 지지 기반 하나도 없고요. 민주당이 아주 강한 지지층, 친문 지지층 지지자들 당원들이 이재명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이재명은 어떻게 했어요? 국민만 바라보고 가서 결국에는 그 마음을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을 배우자 우리가. 이제 우리 김남국 의원과 작별 인사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일찍 작별 인사. 벌써 이제 아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비유를 이렇게 할게요. 한동훈 대표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겠죠. 그럼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국가대표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되는 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양궁 국가대표전이라고 칩시다. 양궁 국가대표전에서 이기는 게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의 대권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걸 넘어서 이제 올림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라는 게 항상 한 고비 넘으면 다음 고비가 있고 다음 고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고비를 열심히 넘어가다 보면 결국에 자신이 목표로 한 바를 가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이 길이 여론에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런 그 부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론에 막 휘둘려서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과 소신에 가야 공감됩니다. 되는 거.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응원합니다, 선배님.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체적으로는 약간 정면 돌파형이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론에 이재명 대표는 그랬잖아요.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도 신천지가 10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계곡에 그 장사하신 분들, 기득권들 상인회 하고 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서 싸웠고요. 저는 아까 정강대 선배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정치인이 눈치 보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가 철학과 소신을 보고 이렇게 그것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다시 평가할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정강재 대변인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처럼. 아유 정치 선배님으로서. 저는 막방이니까 들었-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든 걸 들어드리고 남국이 형이 말이 맞다고 동조해드리며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인간적 제가 심리도 있는데. 뭘 보고 이준석 지지자라고 지금 미워해드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재 이준석 지지자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아. 알고 보니 이준석 지지자구나.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멋진 연설을 보여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자른다는 결단까지 보여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할게요라는 반사이익 정도?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할래요라는 정도의 그 구호만 있었을 뿐 치고 나가는 본인의 가치와 철학과 소신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좀 봐요. 그렇잖아요. 지난 총선 때부터 한동훈 대표의 연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설이 있나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12월 26일에 그 비대위원장 이제 비대위원장 맡을 때 했었던 연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로드레스를 맡았었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로 허둥댈 때 그 반사이익을 못 얻는 이유는 그만큼의 리더십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국민의힘 골수 지지층한테는 그렇게 평가받을지언정 정말 중도에 있는 아까 얘기하셨던 숫자 5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한동훈 대표한테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렇잖아요. 뭐 방금 김남국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에서 막 칼 들고 나가자고 했는데 최상병 특검도 발의도 안 하고 관철도 할 생각도 없고 뒤로 빠지는 모습. 특히나 당원 게시판 논란도 크게 이렇게 불거진 사안도 아닌데도 슬금슬금 피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건 사실 없어요. 그냥 한동훈 대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의 가치가 좋으니까라고 하겠지만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 장 딱 넘겨봤을 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하는 게 뭔데?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제일 큰 과제인 것 같긴 해요. 지금 킹과 충무공님도 비슷한 댓글을 주셨는데 네. 요즘 한 대표가 2030 지지율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최상병 특검을 뭉기면서 어찌 올립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겠죠 당연히. 예. 근데 어떻게 또 이걸 그러니까 불가하실지. 우리는 2030을 잡아야 합니다. 하면서 떠나간 이대남을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성 정책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 2030과 세대포 이론이 가능했다는 것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자꾸 부정선거와 같은 아주 골수지층들을 과감하게 끌어내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왔던 건데 과거에 그냥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논리가 그대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메신저만 한동훈 대표로 바뀌었을 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제가 총선 끝나고 전화 통화했을 때 탁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또 정치를 해도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본인이 총선을 치르면서 느낀 거 단상 얘기하면서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당이 안 되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없고 일당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된다는 것은 아까 갖고 있는 우리 당의 이념 좌표를 좀 끌어내려와서 합리적인 중도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뭐 그런 노력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노력들이 거대 야당이라는 벽과 또 지금 당정 관계가 그렇게 뭐 원만하다고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거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국민들로부터 더 좋은 쓰임새로 활용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저는 이제 인상 깊은 게 되게 애정어린 어떤 조언을 하신 것 같아요.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특히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 쪽한테 애정을 많이 갖고 아, 계시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저는 아, 한동훈 저격수지. 대표가 한동훈의 아니, 이모, 한동훈 이모로서 대표가- 이모로서 아니, 이모 이번에 댓글 달았어요? 아니 이모인지 외숙모인지 이름을 모르. 지금 그렇게 자폭할 거야? 아, 자폭 아니야. 이거는 장희찬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모인지 외숙모인지 내가 가족관계 등록 이거 뗄 수가 없어 아, 국회의원이. 그러네. 그래서 아, 내가 그렇죠. 나중에 한겨레가 보도했잖아요. 외숙모하고 논문 같이 썼다고. 얼마나 질의를 잘했어. 근데 이번 댓글 썼는지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아, 이 재밌네. 정치가 뭐 적대적일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냥 상대 정당이 막 안 되기를 바라는 것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이 어려운 국면이지만 이걸 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한동훈 대표가 뭐 대선 후보가 되어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대선에서 본선에서 맞붙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모든 중심이야. 그 발언의 마음 중심이고 맨 진심이야. 뒤에는 이재명이 항상 있어. 아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어? 네,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그나저나 다음 주에 아마 이게 좀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검사 탄핵 민주당이 어쨌든 계속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끝까지 탄핵 의결을 할까요? 네,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뉴스쇼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는데 그냥 이슈. 네. 조응천 의원님조차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님조차 이번 탄핵 특검은 지난번 탄핵 특검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 탄핵은 사실은 검찰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진짜 한 3주간 JTBC에서 단독을 두 꼭지, 세 꼭지를 쏟아내도 공범으로 연루가 되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 진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잘못된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검찰이 내부에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이런 어떤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중도층의 이탈 이런 걸 고민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는 없습니다. 거예요? 예, 이런 거를 할 때는요, 그냥 저희가 당에서 지도부에서 막 누가 소수가 하자 이렇게 가지 않고요, 다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다 중도층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보고 있고 국민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다 검찰총장 마지막에 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민주당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국회 사안이에요. 민주당이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죠, 지금. 서울지검장 비롯해서 2명의 검사까지 포함해서 탄핵한다고 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제도인데 정치적 탄핵이 있고 정치적 탄핵의 과정을 거치면 결국엔 사법체계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정치적 탄핵은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금 의석수가 충분하니까 사법적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 판결에서 이게 인용될 거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에서 탄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 수많은 법조인 출신들 국회의원이 계신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탄핵하면은 탄핵을 받아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 제가 생각엔 양심상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판결을 불기소 판결을 결론을 내리면서 국민의 법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자신의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서 불기소 첨을 내린다. 그리고 나에게 기소를 하는 것이 너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가 기소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율 이거 솔루션. 상당히 길구나. 네. 아니 이게 길게 느껴졌어요? 이거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네. 네. 토픽은 끝났고 네. 지지율 왜냐면 저는 이게 꼭 너무 중요한 코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에서 지적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를 제안을 해야 쉽지 않은데 대안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하나를 좀 짜보자라는 취지거든요. 짜면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래도 어쩌자고 대통령까지 설득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수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라도 말씀을 좀 듣고 우리 커피 쿠폰 나눠주는 순서까지 하고 마칠게요. 지지율 솔루션 이기인 최고부터. 지지율 솔루션을 얘기하기 전에 개혁신당 지지율부터 올려야 되는데. 진짜 정지석 시장님 말씀처럼. 네. 이 정부의 지지율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요즘 정부가 잘 보이지 않아요. 네. 요즘 정부가 잘 보이지 않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뉴스는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등 이렇게 정치력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법적으로 그리고 논란만 계속 앞서서 보이는데 모든 정치권들이 이제 정치력을 회복할 때가 됐다. 총과 칼을 내려놓고 펜과 말로써 상호 교류하면서 정치력을 회복하며 그렇게 국정 수행을 해야 되고 이 대통령과 정부도 그것을 잊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한다면 계속해서 하향 추세로 가는 이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정은 의원님. 이제 결국에는 국정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바꿔내는 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봐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바뀌었다, 완전히 변했다, 와, 뭐 곧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 정책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책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잖아요. 체감하기가 어렵고 자기가 그 영역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결국에는 인적 쇄신 작업을 국민이 예상하는 거를 훨씬 뛰어넘는 예상 밖의 신선한 인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제일 큰 거는 총리잖아요, 지금. 총리가 아니라 내각 전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내각 전체이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라인에 장악됐다라고 하는 용산 참모들, 이 김건희 라인 싹 정리하죠. 이거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거잖아요. 이게 인적 쇄신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항상 그 민생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가보면은 대기업들도 뭐 롯데 지금 막 자산 다시 재평가하고 막 매각하고 막 유동성 위기다 그러고 대기업도 지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영업 뭐 영세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다 뭐 IMF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적극적인 대책을 여당과 정부가 마련해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력을 다해서 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제정책을 준비해야지 이런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네, 집권여당 대변인님께서는. 네, 세 가지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장애 집회만 안 해도 지지율 오를 수 있습니다. 장애 집회, 무리한 장애 집회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안 해도 민주당 지지율 오를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비록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를 하지만 국정 지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많죠. 꽤 많아요. 네,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국정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지지율만 올려도 지금 20%가 30%까지 당 지지율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당의 지지율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부 정책으로 입안을 할 수 먹사니즘. 있도록 하는 거. 아니 그건 민주당 용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 민생과 관련한 정부 정책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세 진영 모두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명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저는 이 다음 주에 좀 궁금한 게 총리 추천이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많은데 혹시 좀 추천하실 만한 추천하실 만한 총리 후보 있어요? 야당의 국회의원 중 누군가. 박영선? 국회의원? 아니, 야당의 의원 중 누군가. 저는 뭐 주호영 국회부의장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야당. 야당에. 나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야당에 국무총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야당에서 용인도 안 해줄걸요? 오히려 그럼요, 당연하지. 우리 실패한 정치.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획책으로 지금 생각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치라고 평가받긴 하지만 전 남경필 도지사의 대연정. 전 그걸 상당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결국 경기도에 있었던 내각에서 여러 정무직들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다 고루고루 등용했던 그런
운영에 어떤 묘가 있었거든요. 강득구 의원님이 그때 그렇죠, 네, 그렇죠. 부지사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도 사실 갈등도 굉장히 없었었고 좋은 평가를 나름 받는 만큼 대통령께서도 굳이 그렇게 좀 한정된 풀에서 한계가 있는 풀에서 말고 좀 여러 가지 인력 풀 이념과 이런 걸 떠나서 좀 다양하게 좀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 출신의 누군가도 지금- 이창용 네. 예, 총재. 근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제계 사람들도 좋지만 되게 이념과 성향이 다른 어떤 정치인들도 충분히 등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혹시 추천하실 만 있으시다면 저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하고. 야당과 소통할 수 있고 오랜 정치 경험을 해오셨고 국회에 대한 이해도 많고 그런 정도의 분이라면 야당에서도 좋은 총리 카드로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총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야당의 국회 비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다 경험했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그랬고 지금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4월 달에 번집서 총리 바꾸겠다고 했는데 못 바꾸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야당의 인준. 이게 이런 거죠. 약간의 뭐 정치적 성격이 강해요. 저 아무리 좋은 사람을 추천해도 일단 반대하고 보자. 원래 약간 아니, 다 늘 있죠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이제 정말 문제죠. 온건하고 총리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야당이 사실은 무턱대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정광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의원이나 뭐 경제가 위기다고 하니까 경제에 맞는 맞춤형 총리를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한다면 야당도 아마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의원을 총리로 지목했을 때 과연 야당이 반대를 할까요? 근데 안 하겠죠. 근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할까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과연 유승민 의원이 한다고 할까요? 정치적 상상력이 많이 늘었네. 그러네. 이게 다 안 되는 거야. 상상에 그치겠네요. 예.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커피 쿠폰 좀 한 분씩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슈퍼챗으로 임세은 식당. 와. 우리 얼마 전에 출연했었던 15,000원씩이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 15,000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셨어요. 김남국 힘내라 화이팅. 이기희님 그리고 김남국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의 슈퍼챗이라고 이렇게도 근데 아까 댓글 중에 네. 임세은 소장님 보고 여자 양문석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내가 세연 누나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임재훈님께서 기인이 형 힘내 12살까지는 조국혁신당이랑 어느덧 2% 차이로 줄었어. 이게 좋아요. 오늘 그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었다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줄은 거지. 그 엄청난 칭찬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일단, 커피 쿠폰 좀 나눠드립시다. 혹시 보셨나요? 지금 올라오신 댓글 중에 좀 드릴 만한 댓글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 두 분 찾아보신 동안 정광대 대변인이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짧게 좀. 말씀 듣고. 재밌었습니다. 예. 예. 또 이렇게 젊은 분들과 이런 말. 형님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세대 차이 느껴서 안 또 돼요. 하나는 그 댓글 중에 조금 마음 아팠던 거 23년간 뭐 했냐? 23년간 책도 좋은- 네 권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일 재밌는 댓글을 저희가 놓쳤네요. 뭐야? 총리 후보에서 왜 김건희를 빼놓냐? 뭐 굳이 총리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권한을 줘야 된다. 전 댓글 중에 진짜, 하나 그래요. 제가 이렇게 농담이에요. 가끔 이렇게 댓글 봤는데 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시읒 니은에게 제가 어디서 뭐 더 노력해야 된다 그랬다는데 시읒 니은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시읒 시우 지금 니은 누구죠?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 정광재 뭐 예전에 시읒 니은에게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한 시읒 쌍기역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읒 니은이 뭐야? 우리 광재형님은 우리 이야기 안 듣고 악플 계속 봤어, 댓글만 악플. 보고 있는 악플. 거야. 근데 궁금한데? 시읒 니은이 누구죠? 네. 내가? 근데 시읒 니은이라는 정치인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구나. 그래요? 그거야. 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억까한 것 같진 않은데. 네, 아무 그렇고 저는 김지현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지현님께 아 그러네. 시신 니은이 성상납의 초성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처음 들었습니다. 조롱하는 약간. 김지현님께 정광재 대변인님 오시니까 토크의 품격이 높아지네요. 이런 댓글. 우리 예찬이도 나름 품격이 있었는데 풍채도 있고 예찬이는. 풍채 그렇죠. 대통령이랑 비슷하죠. 네. 네, 혹시 두 분 보셨나요? 댓글? 남궁 형 먼저. 아 저는 못 봤는데. 예. 토크에 집중하느라고. 저는 저에 대해서 응원글을 많이 써주시는 허문선님께 네. 허문선님께 커피 쿠폰을 쏴드리겠습니다. 문선님. 저는 RJH님, 네. 김남국님 시간 되면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RJH. 담아서 말씀하신 분이 있으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RJH님. 님. 근데 진짜 이거 임세훈 씨 아니죠? 아니에요. RJH님도 항상 우리 방송 맞아요. 항상 그래요. 맞아요. 항상 그러면 잘 그런 됐다. 예. 네, 저는 그러면 성남 총각님께 정말 네. 우리 이긴 최고 애청자.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시고 예, 우리 애청해주시는 성남 총각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은 우리 지줄리 체크 이메일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방송을 마칠 건데요. 그래도 우리 몇 달 했죠, 우리? 저희가 7월부터 했죠? 7월 7, 8, 9, 네, 10, 7, 8, 9, 10, 11. 몇 달 동안 함께 야. 했던 김남국 의원님의 마지막 좀 말씀을 좀 듣고 마칠게요. 예, 되게 너무 재밌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게 방송을 했었고요. 제가 나오지 않을 때도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지난 최근 한두 달부터 이렇게 되게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무자비한 무도한 그런 거에 막 화가 쌓이다 보니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듯한 저쪽에 앉아있는 분한테 그런 거 아닌가. 그 전에 계셨던 그 전에 분한테? 계신 약간 풍채 좋은 분한테 원래는 제가 장해찬 최고와도 너무 잘 지내고 웃고 막 왔을 때 그랬는데 약간 마음의 여유가 또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어디 있나 지질 대책회의 응원하고 또 함께 해주신 많은 구독자와 또 실시간 이렇게 채팅 댓글 달아주신 분께 너무 감사하고 또 언젠가 한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온마이웨이님께서 불장이라 코인판 가는 거야? 아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고정이 아니라 이제 그냥 출연으로 오는 거지. 인터뷰로? 정말 근데 아까 어떤 분 말씀처럼 시간 되시면은 또.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땜빵이든 뭐든. 네. 그것도 좋겠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또 동일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